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에서 분주하게 춤을 추었다. 번개의 섬광이 순간적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비출 때마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운전석에 앉은 강지훈의 냉정한 만큼이나 차가웠다. 1000명 그룹의 젊은 총수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전략이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이사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최태석 이사의 교활한 미소와 숨겨진 야망이 담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최태석 그는 아버지의 시대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늙은 여우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그룹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와의 싸움이 곧 절정에 달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강하게 쥐었다. 그때였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지훈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다. 그의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차는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졌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지는 충격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마지막 순간 그의 의식 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쳐야만 했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서울 최고의 VIP 병동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방향제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지훈은 새하얀 시트 위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염려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사 선생님 여기입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곧이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어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지훈의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텅 빈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깨끗하게 포맷된 하드 드라이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강지훈 회장님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 상실증을 겪고 계십니다. 신체적인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고 이전의 기억 대부분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1000명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룹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태석 이사는 병실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간신히 감췄다. 그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김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비극이 있나?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네. 그룹을 위해 우리가 빨리 중심을 잡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기회주의자의 흥분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측근인 박민준 부장을 불렀다. 그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군. 강지훈이 기억을 잃었다. 이제 1000명 그룹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당장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하게. 그의 눈은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강지훈의 비극은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강지훈의 병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찾아왔다. 바로 강 회장 일가의 고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였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김 비서에게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의 특별 조항에 관한 문서였다. 정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만약 아들 강지훈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특별 후견인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정된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강지훈 회장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만약 후견인 지정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권은 임시로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됩니다. 김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그 지정된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 이름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5년 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다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비운의 천재. 그리고 강지훈이 직접 내쳐야만 했던 과거의 연인이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작은 공방에서 묵묵히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화려했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천명그룹이나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정 변호사였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지훈의 사고 소식과 유 원장의 특별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요. 왜 하필 저죠? 그 사람과 저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은 선대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서연 씨께서 후견인직을 수락하지 않으시면 강지훈 회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최태석 이사 같은 이들이 그룹을 장악하게 될 거고요. 그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녀의 책임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압박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작업실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 그 이름은 그녀에게 배신과 상처의 동의어였다. 그가 자신의 꿈과 사랑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가 몰락하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자신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었던 분이었다. 밤늦게까지 그녀는 고민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원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선대 회장에 대한 의리와 천명그룹에 대한 애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작은 공방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정 변호사는 후견인직을 수락할 경우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알겠습니다. 후견인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죠. 저는 오직 계약 조건과 선대 회장님과의 의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지훈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렇게 한서연은 5년 만에 다시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 천명그룹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설었다. 누구시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그 순간 서연은 앞으로 시작될 이 위험한 관계의 서막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정상에 떠있는 섬과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한서연에게는 그저 차가운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곳에 발을 들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다. 천명그룹의 기억을 잃은 회장 강지훈의 후견인.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감시인이자 간병인 그리고 과거의 망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하루는 기계적인 일정으로 채워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치료사의 방문을 맞이하며 저녁에는 그가 잠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와의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낯선 존재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림책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 순진한 표정 뒤에서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지친 어깨와 애써 감추려는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 속에서 그는 5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의 깊이를 가늠했다. 마음속으로는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텅 빈 눈빛의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옆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상사와 부하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도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신의 표정은 그렇게 슬퍼 보이죠?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방어막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최태석 이사는 거의 매일같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함께 가식적인 걱정을 한 아름 들고 나타났다. 회장님,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어서 빨리 회복하셔야 할 텐데 회사가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훈이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도 최태석은 김 비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핑계로 찾아왔다. 그는 일부러 지훈이 있는 앞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남아 신규 리조트 개발건 말인데 현지 파트너인 선라이즈 홀딩스가 아주 적극적이야. 초기 투자금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성공만 하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훈은 장난감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선라이즈 홀딩스.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즉각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 회사는 업계에 알려진 페이퍼 컴퍼니 전문 브로커와 연관이 있었다. 최태석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위험한 계약을 추진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 혼란을 틈타 경영권을 장악할 속셈이었다. 세허연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비록 5년 동안 현업을 떠나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사업 감각은 여전했다. 선라이즈 홀딩스라는 이름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금,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설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차를 내오며 못 들은 척할 뿐이었다. 최태석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여전히 블록 쌓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환자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날 밤 지우는 악몽을 꾸는 척 연기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몸부림쳤고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안 돼, 서연 씨, 위험해.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라 달려온 서연은 그의 임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나온 자신의 이름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신의 이름만은 기억하는 걸까? 다음날 지훈우는 서연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꺼냈다. 꿈에서 당신이 나왔어요. 어떤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아주 위험해 보였어요. 그는 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의 동요는 감출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정기 보고를 위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최태석이 리조트 개발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다음 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지우는 김 비서 몰래 서연이 볼 수 있는 각도로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펼쳐놓았다. 그 서류에는 선라이즈 홀딩스와 과거 투자 내역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이 간략하게 메모되어 있었다. 서여연은 지훈의 약을 챙겨주러 다가갔다가 우연히 그 메모를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메모의 내용은 그녀가 막연하게 의심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기억을 잃었다는 저 남자가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여전히 안개 속에 쌓인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1000명 그룹의 본사 빌딩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최태석 이사가 발의한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전 사내에 퍼진 후였다. 그의 야심작인 동남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을 아는 이들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로비의 직원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복잡한 표정이 어렸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통유리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박민준 부장이 서 있었다. 준비는 다 되었나? 최태석의 질문에 박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이사님, 선라이즈 홀딩스의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습니다. 어느 회계법인이 와서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겁니다. 이사회 멤버들도 대부분 포섭해 두었고요. 최태석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 그 애송이는 이제 끝났어. 기억상실증 환자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번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나면 막대한 초기 투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지훈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명분이 생긴다. 그때가 되면 1000명 그룹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그의 눈은 늙은 늑대의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한서연은 김 비서가 두고 간 프로젝트 제안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수익률 예측은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강지훈은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해맑게 말했다. 사자는 아픈 동물만 골라서 사냥한대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는 거죠. 그의 말은 TV를 향한 것이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마치 천명그룹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제안서의 지도를 펼쳤다. 사업 예정 부지는 아름다운 해변을 낀 황금 같은 땅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훈이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지역을 콕 짚었다. 여기 예쁘다. 그런데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 근처는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했어요. 집이 막 떠내려갈 정도로. 그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서연의 머릿속에 경종을 울렸다. 기후 리스크. 제안서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해당 지역의 과거 기상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상습적인 태풍과 우기철 홍수 피해 지역이었다. 리조트 사업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최태석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이 프로젝트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에 머리가 아파올 무렵 지훈이 장난감 계산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계산기에 무언가를 열심히 두드렸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그녀에게 불쑥 내밀었다. 숫자가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액정에는 에러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작게 표시된 숫자는 서연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총예산에서 토지 매입 비용과 초기 건설 비용을 뺀 금액이었다. 제안서의 자금 운용 계획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숫자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다. 지훈이 가리킨 차액은 바로 현지 행정 컨설팅 비용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남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회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 천명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던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공부를 핑계로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원본 데이터 몇 가지를 부탁했다. 보안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한 부탁이었다. 그녀의 후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과거 서연에게 입었던 은혜를 생각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의 개인 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태석이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조작된 원본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파일을 분석하던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선라이즈 홀딩스가 매입했다고 보고한 사업 부지의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그 소유주는 바로 최태석 이사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였다. 최태석은 회사 돈으로 자신의 친인척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를 수렁에 빠뜨리고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어둠이 내린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 한쪽에서 강지훈이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자는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밤늦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한서연의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최태석의 배임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래된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폴더들 속에서 유독 하나의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거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둑이 터지듯 열려버렸다. 5년 전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때의 한서연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1000명 그룹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강지훈이 있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경영인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아이디어 앞에서는 무장해제되곤 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재능을 알아본 파트너였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동지였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바로 그들의 꿈의 결정체였다. 낡은 도심의 공업지대를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거대한 계획. 그것은 서연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고 지훈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현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리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커피 향과 뒤섞인 젊은 날의 열기가 뜨거웠다. 어느 늦은 밤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지훈은 지친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셔주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조금만 더 힘내요, 한 팀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게 될 테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때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프로젝트 이상의 감정이 서로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았다. 이카루스는 최태석을 비롯한 보수적인 이사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훈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사진을 설득했고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서연에게 방패가 되어주었고 그녀가 오롯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외풍을 막아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믿고 의지했다. 그가 있는 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날개가 녹아내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종 승인을 위한 마지막 이사회.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믿음직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의 표정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지훈이 나서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초기 예산을 심각하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성 예측 또한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룹 전체를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지만 너무나 그럴듯해서 반박할 틈이 없었다. 서연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가 무슨 말이든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본 강지훈의 눈은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달간 함께했던 동지에도 따뜻한 신뢰도 없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무기한 보류되었고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한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뻔한 무능하고 무모한 직원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가 회사를 떠나던 날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이유라도 듣고 싶어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한마디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당신은 내게 실망만 안겨줬어. 다시 현재. 서연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은 채 그녀의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바로 저 남자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저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분노와 원망이 다시금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최태석뿐만 아니라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강지훈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그 끔찍했던 이사회 날 강지훈이 프로젝트를 비난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는 아주 잠시 상석에 앉아있던 아버지 강 회장과 눈을 마주쳤다. 그때 그의 눈빛은 결코 냉정하거나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깊은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 회장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교감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눈빛 교환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나의 작은 불일치가 그녀의 완벽했던 원망의 벽에 가느다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서연의 일상은 이제 치밀한 관찰의 연속이 되었다. 강지훈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분석해야 할 단서가 되었다. 5년 전 이사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강지훈 부자의 눈빛 교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가 되어 그를 향한 순수한 원망을 복잡한 의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정말로 기억을 잃은 순진한 환자인지 아니면 거대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교활한 연출가인지 밝혀내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용 색칠 공부책에 크레용을 칠하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무심코 흘깃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은 사들일 때가 아니라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문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공매도요? 그게 뭐죠? 그녀가 묻자 지훈은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순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공매도 그게 무슨 놀이 이름인가요?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저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깊은 곳에 잠재된 본능이었다. 밤이 깊어 펜트하우스 전체가 잠들었을 때 강지훈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책장 뒤 비밀 금고에서 특수 제작된 태블릿 PC를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게임기 같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통신 장비였다. 화면을 켜자
즉시 충직한 김 비서와의 직통 라인이 연결되었다. 화면 속 강지훈의 눈빛은 낮의 순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예리한 경영인의 그것이었다. 김 비서, 진행 상황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네, 회장님. 최태석 이사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컨설팅 비용 흐름을 추적한 결과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예상대로군. 박민준 부장의 지난 2년간 금융거래 내역도 샅샅이 뒤져.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한서연 씨가 접촉했던 기획실 직원 조용히 보호해. 최태석 쪽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모든 경우의 수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최태석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법률 조항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복잡한 상법 규정들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커피를 타러 자리를 비웠다. 잠시 후 그녀가 서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펼쳐진 법률 서적의 한 페이지 위에 지훈이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병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장난감 병정이 가리키고 있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일 경우 해당 거래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법적 근거였다.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였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편 지훈은 김 비서를 통해 서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과거 동료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녀가 이 싸움에 뛰어든 이유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더 위험한 미끼를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대포폰 하나를 구해 서연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직 한 줄의 숫자만 적혀 있었다. 9712-485-321-777. 그것은 최태석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였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거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도 혹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 위험한 체스게임의 말파운으로 쓸 것인지 아니 면동등한 플레이어로 인정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의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제 이 게임의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는 한서연의 손안에서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정체불명의 숫자 배열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위험한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다. 이 숫자를 무시하고 안전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미끼를 물고 위험한 게임의 중심으로 뛰어들 것인가? 동이 틀 무렵 그녀의 눈은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이 판을 깔았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의 가장 강력한 말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과거 천명증권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안기수 실장. 그는 내부 고발의 여파로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한 후 지금은 어둠 속에서 소수의 VVIP를 위한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인사동의 낡은 찻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안 실장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긴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익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선라이즈 홀딩스에 대해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안 실장은 메모를 흐깃 보더니 피식 웃었다. 한서연 팀장 아직도 강물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군. 이런 걸 나한테 들고 오다니. 당신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나. 그의 비아냥에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입었던 은혜 이번 한 번만 갚아주세요.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서연의 진지한 눈빛에 안 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이 계좌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무엇보다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빼기 힘들다는 것만 알아둬. 그는 경고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전문가의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먹잇감을 발견한 늙은 사자처럼 그들이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최태석의 수하인 박민준 부장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그는 원래 의심이 많고 치밀한 성격이었다. 기획실 직원이 한서연에게 넘겨준 데이터는 보안 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퇴사한 직원이 굳이 열람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조용히 내부 감찰팀의 자기 사람을 움직여 그 직원의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감시를 통해 그 직원이 최근 누군가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외근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직감적으로 배후에 한서연이 있음을 확신했다. 감히 쫓겨난 주제에 대체 무슨 꿍꿍이지?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결국 그녀의 뒤를 밟는 것으로 이어졌다. 며칠 후 안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972-4889-5543-111-777 계좌는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니었다. 그 계좌는 지난 수년간 정계의 거물인 윤성환 의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통로였다. 최태석은 천명그룹의 해외 사업을 이용해 윤 의원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각종 사업적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선라이즈 홀딩스 역시 그 과정에서 사용된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생전에 정경유착을 극도로 경계했다. 최태석과 윤 의원의 검은 거래를 눈치챈 강 회장이 그들의 뒤를 밟다가 혹은 그들에게 제거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칼날은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은 단순히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판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안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를 품에 안고 찻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최태석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심장이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었다. 그녀가 급히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을 내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민준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보란듯이 고개를 까딱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냥감이 되었다. 박민준의 차가운 미소는 한서연의 심장에 박힌 얼음 송곳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빨리요. 아무데나 빨리 가주세요.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를 통해 박민준의 검은 세단이 유령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택시기사는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박민준의 차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서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손에는 최태석과 윤 의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가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 막히는 틈을 타 택시에서 내려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허사였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차량과 마주쳤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남자 2명이었다. 뒤에서는 박민준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연 씨, 이렇게까지 우리를 귀찮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 얌전히 그 자료만 넘겨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강지훈은 불안한 기색으로 서재를 서성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서연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다. 김 비서로부터 그녀의 뒤를 쫓는 차량이 있다는 긴급 보고를 받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의 얼굴에서 기억상실 환자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위치 전송해. 지금 당장. 그리고 보안팀 5분 내로 현장으로 출동시켜. 골목 안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민준은 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사님,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화기 너머로 최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료 회수해. 그리고 다시는 쓸데없는데 코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똑똑히 가르쳐줘. 발목 하나쯤 부러지는 것도 괜찮은 교훈이 되겠지. 통화가 끝나고 박민준은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다. 들었지? 정중하게 모셔.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스포츠카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차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의 편안한 옷차림이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훈련된 전색에서나 느껴질 법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민준과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다. 기억을 잃었다는 회장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민준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꼬마 애 돌보러 오셨나? 하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하들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이었지만 지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자신이 알던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돌보던 그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린 지훈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주인에게 전해 다시 한번 이 여자에게 손대면 내 놈들이 이룬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박민준은 혼비백산하여 부하들을 챙겨 차를 타고 도망쳤다. 모든 것이 끝나고 골목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아들의 난린이 가라앉자 지훈은 자신이 너무 흥분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서둘러 가면을 다시 써야 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머리가 너무 아파. 저 사람들은 누구죠? 왜 서연 씨를?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맹수처럼 싸우던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 너무나 어설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솟아올랐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와주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5년간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의 얼음벽에 뜨거운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쓰러질 듯 휘청이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다. 이전까지의 의무적인 접촉과는 달랐다. 그의 단단한 몸과 뜨거운 천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그녀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위험한 도박이 아주 조금은 성공한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거실 양쪽 끝에 앉아 서로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더 이상 어수룩한 환자 연기를 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를 간병인처럼 대하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진 후의 맨 얼굴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관찰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안개가 없었다. 맑고 깊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담긴 눈이었다. 미안합니다.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연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담담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차갑게 비웃었다. 속일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지난 몇 주간 제가 본 건 유령이었나요? 당신의 그 완벽한 영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던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억눌렀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지만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날 선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전부 연기였던 건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말로 기억에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결정적인 진실을 꺼내놓았다. 나의 사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태석 이사가 꾸민 짓입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막연히 추측만 하던 사실이 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가져왔다. 사고가 나기 몇 주 전부터 최태석이 내 채 손을 댈 거라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채 고성능 블랙박스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뒀죠. 그는 녹음기를 틀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민준과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브레이크 오일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특정 시간이 지나면 유압이 빠지도록 조작하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녹음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태석은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윤성환 의원과 손을 잡고 회사를 거대한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이 사실을 눈치채셨고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최태석의 프로젝트가 가진 허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나와 손을 잡고 저들을 끌어내립시다. 이것은 명령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과거의 동지에게 보내는 절박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5년 전 자신을 배신한 남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전사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회사를 지키려는 책임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안함.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5년 전처럼 또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5년 전 일.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당신이 빼앗겼던 모든 것,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꿈,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내 손으로 반드시 되찾아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약속에 서연의 마음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진실을 바로잡고 선대 회장과 그녀 자신의 꿈이었던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돕겠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한 겁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다시 5년 전의 전략 회의실처럼 변했다. 서연은 안 실장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지우는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이 이걸 전부 혼자서 알아냈다고요. 역시 한서연이군요. 그의 칭찬에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최태석과 윤 의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합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사회라는 결전의 날을 향해 그들의 방역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결전의 날 1000명 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장 밖에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이사회의 향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안으로 들어선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긴장과 탐욕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의 결정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운명이 갈릴 터였다.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최태석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박민준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최태석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를 과시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승리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잠시 후 회의장의 다른 쪽 문이 열렸다. 한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고 그 위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은 최태석의 자신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동정심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해서 나올 필요까지야. 편히 쉬고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텐데.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최태석은 준비한 대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논리는 치밀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이사들을 현혹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교묘하게 강지훈을 겨냥했다. 지금 천명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룹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로부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태석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건을 상정했다. 그럼 동남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승인과 현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긴급 경영 쇄신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강지훈에 대한 해임안이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장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최태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일개의 간병인이 끼어드는가. 당장 경비들은 저 여자를 끌어내. 그때였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을 구속하던 휠체어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훈은 최태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과 함께 얼음 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일개 간병인은 발언권이 없을지 몰라도 1000명 그룹의 회장은 발언권이 있겠지.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지훈은 회의장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힘찼고 그의 어깨는 당당했다. 연단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 기억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훈의 신호에 맞춰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리조트 사업 부지의 지난 20년간의 기상 및 지질 데이터였다. 상습적인 침수구역 연약한 지반. 데이터는 그곳이 최악의 사업 부지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서연은 선라이즈 홀딩스가 최태석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이며 그들이 회사 돈으로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땅을 매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명백한 배임 행위의 증거 앞에 최태석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지우는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안 실장이 추적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최태석을 거쳐 윤성환 의원에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단순한 배임을 넘어 정경유착과 국제적인 돈 세탁 범죄의 실체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태석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마이크에 갖다 댔다.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민준이 사람을 고용해 지훈의 차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아주 작은 흠집만 내. 고속으로 달리면 압력이 터지면서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일 테니까. 섬뜩한 대화 내용에 회의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지우는 싸늘한 눈으로 완전히 넋이 나간 최태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다가와 최태석과 박민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혼란의 한가운데 강지훈과 한서연은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리를 확인하듯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이 흘렀다. 최태석과 그의 일당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천명그룹은 강지훈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지만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매듭이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서연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5년 전에 시간 속에 멈춰버린 프로젝트 이카루스 위의 예정 부지였다. 잡초가 무성한 언덕 위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두 사람의 꿈과 미래가 그려졌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과 상처의 기억만이 남은 곳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쳤다. 지우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 그의 마음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진실의 문을 열었다. 5년 전 오늘을 기억해요.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워가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렸던 날.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최태석과 윤 의원이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아버지는 그들의 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태석과 윤 의원은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자신들의 새로운 돈 세탁 창구로 점찍었다고 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막대한 자금 흐름을 이용해 더 큰 검은 돈을 만들려 했고,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프로젝트의 창시자, 즉 한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당시 지병이 깊었던 강 회장은 정면으로 그들과 맞설 힘이 부족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과 프로젝트를 모두 지키기 위해 불확실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와 함께 당신에 대한 내 마음까지 버리고 당신을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능에서 쫓겨난 직원에 불과하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것만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그날의 진실이 사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잔인한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의 꿈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냈던 것이다. 그날 이사회에서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 교환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슬픈 결의이자 고통스러운 약속의 신호였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아픔의 눈물이었다.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나는 당신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증오하며 보냈던 시간 동안 그는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까.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여야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눈물을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은 그 상처를 보듬어줄 연고가 되었다. 그녀는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지우는 그녀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언덕 아래 펼쳐진 도시를 가리켰다. 약속했던 대로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가 처음 꿈꿨던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당신이 맡아줬으면 해요. 내 아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제안은 단순한 업무 복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고백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지훈이 바라보는 곳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폐허갔던 땅 위로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모든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아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획안부터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5년이나 지났으니 수정할 게 많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